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드라마 응답하라를 아시나요? 그 시리즈에 보면 유난히 장난기가 많고 코미디언 말들 다 따라하고 유행어 따라하는 캐릭터가 하나 나옵니다. 저는 시리즈를 보면서 어라, 우리 시아버님이 젊으셨을 때 딱 저랬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엄청 장난이 많으신 분입니다. 연세는 적지 않으세요. 올해 76 딱 되셨거든요. 그런데도 어찌나 소년 같고 장난꾸러기 같으신지 여전히 첫째 며느리인 저만 보면 유행하는 유행어를 어떻게 써볼까 눈이 반짝반짝 하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도 그렇고 두 아들은 시아버지의 그런 장난을 일절 받아주지 않아요. 평생 너무 지겹다는 거죠. 제 남편은 아버님이 뭔가 장난이라도 치려고 하면 딱 정색을 하면서 아버지 그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라는 얘기가 자동으로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쯤 받아줘도 되는 걸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들려준 얘기가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갑자기 학교로 전화가 왔었대요.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고요. 어떤 남자가 전화를 해서 자기가 아빠 친구인데 집에 갔더니 아빠가 쓰러지셨다며 얼른 학교 조퇴하고 집으로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 남편 담임 선생님이 진짜 엄해서 어지간한 일에는 절대 조퇴를 안 시켜주시는 분이었는데 그날은 남편 보고 얼른 가방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직접 집 근처까지 태워다 주셨대요. 그리고 아버지 어떠신지 꼭 내일 학교로라도 연락하라고 신신당부하고 가셨다는 거죠. 너무 놀라서 남편이 울면서 집에 갔는데 어라, 아버님이 멀쩡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황당해서 이랬대요. 아니 아빠, 쓰러졌다고 학교에 전화했잖아요. 너 야간 자율학습 어지간하면 못 빠진다며. 아빠가 쓰러졌다고 하면 야간 자율학습 빠져도 되잖아. 아이고 어서 와. 삼겹살 먹자. 삼겹살은 바로 구웠을 때 맛있어.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사실 며칠 전에 아버님한테 한번 그런 적이 있었대요. 야간 자율학습 빠지고 싶은데 누구 하나 쓰러지거나 아프거나 돌아가시지 않으면 야간 자율학습 못 빠진다고 우리 선생님이 그랬다고 말이죠. 그 얘기를 듣고 아버님이 본인이 쓰러졌다고 거짓말을 하신 거죠. 야, 아빠의 연기 진짜 잘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 선생님 혹시 내 목소리 알까봐 코도 딱 맞고 사투리 섞어가며 말했는데 어때? 딱 속은 거 같지? 그날 남편은 알았답니다. 우리 아빠 강적이구나. 개그의 진심이고 상황극의 진심이구나. 우리 아빠한테 뭐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겠다 하고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만우절이면 항상 남편과 서방님은 전전긍긍 했다고 해요. 대체 아버님이 무슨 장난을 칠지 몰라서요. 아버님 장난은 스케일도 크고 시나리오도 아주 치밀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아들들 속이겠다고 만우절에 이삿날을 잡고 몰래 이사를 가신 적도 있다네요. 하교한 아들들이 빈집 보고 당황하라고요. 어머님은 그런 장난을 너무 싫어하셨지만 아버님이 치는 장난에 같이 협조 안 하는 것만큼 아버님이 크게 화를 내는 경우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동참하시곤 했대요. 결국 나중에 성질내는 아들들 감당은 어머니 몫이고요. 제가 처음 결혼 앞두고 인사 갔을 때도 아버님이 저한테 장난을 한번 치신 적이 있어요. 분명 만나기 전에는 제 얘기 듣고 그런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와 준다는 거는 복이다. 큰애 네가 공부도 못하고 잘생기지도 않고 회사도 좋은데 안 다니고 그래서 새끼 저거 박복한 놈이로구만 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마누라 복 있으려 그랬나 보다 라면서 제 칭찬을 하셨다길래 저는 솔직히 긴장을 안 하고 아버님을 만나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들어갔는데도
응, 너냐? 앉아라. 이 말씀만 하시더니 계속 저는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은근 촉이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한테는 아주 나중에 말했지만 대학교 때 개그 동아리였어요. 딱 아버님 하시는 얼굴을 보니까 저희 선배들이 개그하기 전에 밑밥 가는 장난스러운 얼굴이더라고요. 일부러 저한테 쌀쌀맞게 하면서 제 반응을 보고 뭔가 한 방 날리려고 하신 거였죠. 또 제 몸 안에 있는 개그의 피가 그거를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쌀쌀맞게 구시는 아버님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대했죠. 아버님이 에이, 이거 맛없다. 그러면 왜요? 전 맛있는데요. 이렇게 대답하고 아버님이 예, 이건 짜다. 그러면 어머, 달다. 이러면서 아버님과 완전히 반대되게 아버님을 계속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어라, 너는 지금 장난치려고 밑밥 가는 건데 왜 그게 안 먹히지? 이거 어느 시점에서 장난이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하면서 당황하신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제가 쌩긋 웃으면서 그랬죠. 속았죠, 아버님? 메롱. 세상에, 시어머님이랑 남편이 그렇게 웃는 거를 전 처음 봤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시아버지에게 감히 메롱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는 그게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누구도 자기의 장난을 안 받아주고 며느리한테 틱틱거리면서 장난치려고 밑밥 가는 걸 시어머니가 계속 옆에서 째려보면서 툭툭 쳐서 말리려고만 했는데 제가 그거를 얼른 알아채고 거기에 대해서 더 큰 장난으로 갚으니 시아버지가 정말 파한대소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랑 시아버지는 메롱 이거를 대체 몇 번씩 주고받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와, 세상에. 시아버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메롱하는 여자는 전 세계에서 네가 유일하고 최초일 거다. 라고 말이죠. 유일하고 최초인 며느리인 저는 시아버지의 사랑을 몹시 듬뿍 받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장난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셨어요. 저도 시아버지를 만나기 전엔 항상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최신 유행어나 개그맨들이 하는 행동 같은 것들을 익히고 갔을 정도였죠. 그렇게 저희가 죽이 착착 맞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였습니다. 오죽하면 시어머니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이렇게 한탄하시곤 했어요. 아이고, 시아버지 늙어서 힘 빠진 줄 알았더니 힘 넘치는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공갈이 더 심해졌어.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하지만 말은 이렇게 해도 시어머니는 종종 제게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들어온 이후 시아버지가 눈에 띄게 활기 넘치신다고요. 대신 너무 심한 장난 치시려고 하면 꼭 미리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머니도 늙어서 심장이 떨린다면서요. 저는 웃으면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이후로는 시아버지가 좀 스케일 큰 장난을 치시려고 할 때 슬쩍 가족들에게 귀띔해주는 박쥐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장난과 장난으로 똘똘 뭉친 가족이 되어갔어요. 싸우는 집보다는 웃는 집이 좋잖아요. 행복한 시부 며느리 관계를 잘 유지하며 지낸 지 6년째였나? 남편의 남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를 처음 만난 순간 저와 시아버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이건 쎄하다. 저 사람한텐 절대 장난치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었죠. 쌀쌀맞기가 얼음왕국 여왕 저리가라였습니다. 저희는 웃음꽃이 넘치는 집인데 동서는 웃으면서 핀 꽃도 꽝꽝 얼려서 깨뜨려버릴 그런 인상이더라고요. 만나자마자 시아버지가 장난을 한두 번 치려고 했는데 어찌나 냉정하게 딱딱 끊어내던지 오히려 제가 민망해서 있는 대로 푼수를 떨고 하지 뭡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들려온 얘기가 가관이었습니다. 형님은 정신이 좀 이상하신 거야? 아니면 푼수신 거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서방님은 그걸 또 제 남편한테 말하면서 걱정을 하더랍니다.
앞으로 형님 동서 사이에서 형이랑 자기 사이도 나빠지면 어쩌냐고 말이죠. 아, 이 집 형제들 사이 참 좋거든요. 아버님의 장난이 만들어낸 순기능이기는 한데 두 사람이라도 똘똘 뭉쳐야 그 장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 뭔가 애매한 전우애, 동지애, 동료애 이런 것으로 단단하게 구축된 형제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자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서로 싸움질할 형제는 아니라는 거죠. 서방님이 어떤 의도로 그 걱정을 했는지 남편도 잘 알기에 저한테 전해준 거고요. 남편이 얘기를 전해주면서 이러더라고요. 야, 이거 너한테 전해주는 이유 하나야. 우습게 보이면 큰일 나겠어. 와, 만만한 사람 아니야. 세상에 처음 본 형님한테 그래도 푼수가 뭐냐, 푼수가. 뭐 살짝 기분이 나빴지만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니깐요. 그냥 시아버지 장난은 지금까지처럼 저만 그냥 받아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도 나이가 점점 드시고 기운도 떨어지시고 둘째 며느리는 영 받아줄 생각을 안 하면서 맨날 저랑만 티키타카 하시다 보니까 조금 지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시아버지 장난도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아예 없어지진 않았고요. 저는 사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시아버지랑 그렇게 노는 게 정말 행복하고 좋거든요. 뭐랄까, 저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친구들이 사춘기 지나면서 아빠에 대해서 계속 투덜거리는 거예요. 왜 아빠들은 사춘기 겪는 딸한테 어떻게 다가갈지 몰라서 굉장히 이상한 개그하면서 슬금슬금 다가오잖아요. 본인은 뭔가 말도 붙여보고 기분도 풀어주고 대화의 물꼬를 터보려고 하는 그 장난들이 사춘기 여중생, 여고생들한테는 너무 어이없고 유치하고 그래 보이지만 저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친구들이 우리 아빠 유치해 죽겠어. 정말 되도 않는 개그를 해가지고 짜증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도 모르게 펑펑 울면서 나는 그런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대성통곡을 해서 친구들을 모두 당황스럽게 만들고 숙연하게 만든 적이 있어요. 오죽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친한 친구 2명은 야, 너 때문에 진짜 그때 당황한 거 생각하면 지금도 등줄기가 서늘해. 아주 본의 아니게 사람 겁나 불효녀 만들고 말이야. 너 아주 나빴어. 라는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장난을 거시는 게 뭐랄까, 약간 딸한테 할 수 있는 특권 같은 거를 아버님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특권을 누리는 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열심히 시아버지의 개그를 받아줬는지도 몰라요. 시아버지도 그런 저를 이해하셨겠죠. 그러니 저만 오면 싱긋 웃으면서 며느리 왔어가 아니라 우리 큰딸 왔어 라고 저를 항상 맞아주셨거든요. 그렇게 시아버지의 큰딸인 저는 시아버지와 개그 코드를 계속 나누면서 둘째 동서와는 다르게 아버님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이하게도 시댁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오히려 제 남편이 이렇게 투덜거릴 정도입니다. 아니, 나도 처가댁을 가야 좀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그러지. 우리 엄마 요리 못하는 거 알면서 맨날 우리 집 가냐? 제발 너희 집 좀 가자. 나도 장모님이 해주시는 닭백숙 먹고 싶고 추어탕도 먹고 싶고 육전도 먹고 싶고 꿔바로우도 먹고 싶어. 장모님 요리 먹고 싶다고. 이번 주에 우리 처갓집 가면 안 돼? 안 돼. 나 이번 주에 아버님이랑 같이 쇼핑 가기로 했는데? 아니, 네가 왜 우리 아빠랑 쇼핑을 가? 아예 엄마랑 가시라고 그래. 어머님도 같이 갈 거야. 아버님이랑 쇼핑하고 나서는 어머님이랑 사우나 가기로 했어. 자기야, 진짜 내가 행복한 건 아는데 너무 시댁이랑 친한 거 아니야? 응? 난 시댁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냥 난 우리 집인데? 처음에는 남편도 이런 저를 고마워하고 좋아했는데 점점 자기 집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가는 날도 여러 번 있었죠. 시아버지는 그런 저한테 맨날 우리 큰딸 하면서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제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동서한테는 스트레스가 될 거라는 걸 말이죠. 하긴 제가 눈치가 좀 없기는 해요. 대학교 때 개그 동아리 할 때도 저 되게 눈치 없는 캐릭터로 히트 쳤었거든요. 옆에서 심각한 일 벌어지고 있는데 혼자 눈치 없이 딴소리하는 그런 걸로 웃기는 거요. 그게 개그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됐는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눈치가 있는 편은 아닙니다. 어느 날 동서가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형님, 며느리 중 하나가 너무 특출나게 시댁에 들락거리면 나머지 며느리 하나가 좀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그게 무슨 소리야? 형님이 그렇게 뻔질나게 매주 드나드시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가는 거 어머님, 아버님 성이나 차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도 너도 좀 와라, 너도 좀 와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형님처럼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주 가겠어요? 동서, 내가 노는 사람은 아니고 프리랜서라면 집에서 노는 사람인 거 맞잖아요. 뭐 집에서 뭐 일 얼마나 하겠어요? 저처럼 매일 9시에 출근해가지고 야근까지 하고 7, 8시에 집에 오는 사람은 프리랜서들 그냥 집에서 논다고 생각해요. 말이야 방구야 싶었지만 워낙 그런 사람이려니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하긴 프리랜서라고 하면은 아우 집에서 편하게 일하시겠네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프리랜서들은 압니다. 프리랜서가 정말 프리한 시간 없이 365일 24시간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차라리 출퇴근 꼬박꼬박 하면서 남한테 일도 좀 미루고 그렇게 월급 받는 게 낫지 내가 안 하면 한 푼도 못 벌고 죽어라고 열심히 해야 월급쟁이만큼 버는 프리랜서의 삶. 같은 프리랜서가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동서에게 더 이상 변명 같은 거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마, 동서. 동서 말대로 나는 프리해서 그냥 어머님, 아버님 한 번씩 들여다보고 그러는 것 뿐이야. 어머님, 아버님이 동서한테 그런 부담 안 주시게 내가 잘 얘기할게. 형님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실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런 전화했다고 제욕하실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쨌건 좀 밸런스를 좀 맞춰주세요. 밸런스요. 동서는 짜증을 끝으로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여간에서는 화가 나거나 짜증이 안 나는 저도 이번에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이게 진짜. 그런데 형님을 뭘로 알고. 이때까지 내가 오냐오냐 봐주고 가만히 있었더니 가만히로 하나? 아우씨 확 그냥 가만히로 뒤집어 씌워서 펑펑 때려? 아니지. 사람 치면 안 되지. 진짜 나 성질 진짜 많이 죽었네. 와, 내가 10년만 어렸어도 절대 참지 않는 건데.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면서 화를 식히는 수밖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저희 둘을 부르시더라고요. 갔더니 남편들까지 시아버지가 가족 소집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동서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 바람에 2번이나 미뤄진 끝에 모인 모임이었죠. 저녁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주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선의 식구는 30분은 늦었더라고요. 뭐 주말이라 길이 막혔다느니 어쨌다느니 변명이 길었습니다. 아니 그러게 주중에 만날 때는 야근이 있다 뭐 있다 피곤하다 하면서 안 오고 그래서 주말로 잡았더니 길이 막힌다 어쩐다 저쩐다. 그럼 어떻게 만나자는 건지. 어쨌건 동서의 성질을 알고 있으니 모두들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가 빙글빙글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사실 너희한테 숨겨온 비밀 하나 있다. 저는 시아버지가 또 장난을 치시는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식구들도 똑같이 생각을 했죠. 아들 둘이 일단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장난치시려고 또 이렇게 바쁜 사람들 불러낸 거예요. 정말 이러지 마세요.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아버지, 이제 그만하실 때 됐잖아요. 이러니 너무 쉬웠는데. 아니야.
이번에는 너희 아버지 장난치시는 거 아니야. 항상 아버님이 장난을 치시면 옆에서 한숨 푹푹 쉬면서 짜증 내시던 어머니가 이번엔 아들들을 말리시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제 남편과 서방님도 머뭇거리더라고요. 왜냐면 항상 어머님이 먼저 더 짜증을 냈으면 짜증을 냈지 이렇게 말리신 적은 없었거든요. 엄마, 그럼 뭐 진짜 할 얘기 있는 거예요? 앉아봐. 이때까지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너희한테 말 못했다. 이제는 다 정리돼서 말할 수 있어. 뭐가 정리됐다는 건데요? 뭔데요? 아버님이 가만히 뜸을 들이시다가 씩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너희들한테 말은 안 했는데, 우리 집에 선산이 좀 크게 있어. 선산에 딸린 농지, 답지, 땅,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그런데 그게, 이때까지 좀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거다, 니 거다, 내 거다, 주정하느라고 싸움이 좀 있었거든. 근데 이번에 그게 싹 정리가 됐다. 다 정리돼서 내 몫으로 좀 떨어진 것들이 있어. 동서가 눈을 반짝이면서 세상 처음 들어본 살가운 목소리로 물어보더라고요. 어머, 산이랑 땅이요? 어딘데요? 저기 경기도 쪽인데. 경기도요? 어머, 그럼 땅값 좀 나갈 텐데. 그래, 내 거 대충 환산해보니까 100억 조금 넘는 것 같더라. 두 아들이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100억이요? 동서가 한박웃음을 지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 아버님, 100억대 부자 되신 거예요? 세상에 어쩜 그렇게 사근사근 사근한 목소리인지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사근거리는 목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을 뿐더러 더군다나 그 목소리가 동서에게서 나올 거라는 건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이가 없으신지 동서를 위아래로 살짝 훑어보시더니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뼈 있는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네가 돈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예쁜 목소리가 나오는구나. 아우, 어머님 섭섭하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때까지 어머님 아버님께 소홀한 건 인정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되죠. 한 번 며느리는 영원한 며느리잖아요. 안 그래도 회사도 그만두고 이 사람 뒷바라지에만 전념하려고 했어요. 회사 그만두고 나면 형님처럼 어머님 자주 찾아뵐 수 있죠. 저도 마음 안 편했어요. 저도 자식인데 지금까지 회사 때문에 나이 들어가는 부모님 살피지도 못한 제 마음은 어디 편했겠어요? 당신 회사 그만둬? 그만두려고? 나도 집에서 살림하면서 프리랜서 하려고. 어떻게 프리랜서를 해? 당신 분야는 프리랜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데. 아우, 요즘에는 다 할 수 있어. 나도 어머님, 아버님 좀 자주 들여다보고 며느리 노릇하고 아기도 갖고 하려면 그만둬야지. 딱 봐도 서방님과 단 한마디도 논의하지 않고 아버님 유산 얘기 딱 듣고 바로 내린 결정 같았습니다. 와, 정말 너무 수가 뻔하더라고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어차피 아버님 살아계신 동안에는 아버님 돈이고 저한테 올 거 아니니까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어머님 거고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면 그땐 저희한테 오겠죠. 그런데 뭐 그 정도 재산이면은 상속세도 만만치 않을 거고 오히려 있는 돈도 토해내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역시 뭐 저의 성격 때문이기도 하겠죠. 저는 살면서 항상 엄마가 하셨던 얘기가 이거였거든요. 네 인생엔 불로소득이란 없어. 너는 내가 볼 때 딱 일한 만큼 벌고 살아야.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 투기, 펀드, 코인 이런 거는 절대 눈도 돌리지 마. 너는 그냥 딱 네가 일해서 번 돈 그것만 가지고 착실하게 모으고 살아.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너를 쭉 봐왔는데 너한텐 그런 큰 행운은 없는 것 같더라. 처음에는 무슨 엄마가 딸한테 축복은 못 해줄 망정 이런 저주를 하나 싶었는데 살다 보니까 저희 엄마 말이 맞더라고요.
저는 불로소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어디 가서 뭔가 당첨을 해도 저는 늘 당첨에서 빠졌고요. 하다못해 10명 중에 9명 뽑는 뽑기에서도 마지막 안 되는 한 명이 저였습니다. 달고나에 찍힌 별 모양을 모두가 뽑을 때 혼자 동그라미가 걸려서 야, 이건 거저 먹는 거다 싶었는데 동그라미를 반으로 쪼개 먹는 게 바로 접니다. 즉, 저한테 행운이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가서 복권 뭐 뽑기, 당첨 이런 것만 보면 저거는 내 운이 아니야 라고 본 척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아버님이 100억대 부자가 됐지만 그 돈은 제 돈이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딱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버님, 그러면 이제 소일거리 하시던 거 건강 상하지 않을 정도로만 줄이시고 집도 좀 좋은 데로 옮기셔서 편안하게 사세요. 안 그래도 저기 이 집도 너무 낡고 해서 너희 엄마 더 늙기 전에 저기 마당 있는 주택 한 분 살게 해주려고 한다. 아이 그래서 요 근처로 마당 있는 작은 주택 하나 알아보고 오늘 계약도 했어. 아우, 잘하셨어요. 어머님 소원이 텃밭 가꾸시는 건데. 시아버지는 신나서 이사갈 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실에 통창이 시원하고 30평 정도 되는 마당이 넓은 집이라고요. 뒤쪽에도 작은 공간이 있어서 거기는 시어머니가 아파트에서도 포기 않고 애지중지하셨던 장독들을 놓고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실 거라 했습니다. 지금 사시는 곳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라 저희도 오며 가며 봤던 집이라서 다들 그 집 좋다고 한마디씩 할 때 동서가 살짝 셀쭉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우, 원래 돈이라는 건 그냥 가만히 두고 지켜야 그게 보존이 되는 건데. 그렇게 부동산에 쓰고 어디에 쓰고 그러면은 목돈도 금방 날아가던데요. 아버님, 이 집도 좋은데 굳이 왜 이사를 가세요? 그러자 아버님이 동서한테 처음으로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 나 살아있다. 응, 너희들 돈 아니야. 그러자 서방님이 몹시 당황한 얼굴로 자기 아내를 툭툭 치면서 아버님께 말했습니다. 아유, 아버지 이 사람 그런 뜻으로 한 얘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아버지 돈이죠. 마음껏 쓰세요, 마음껏. 당신 왜 그래 진짜?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뭐. 목돈 건드리면 푼돈 되는 거 그거 사실 아니야? 아이 목돈이 되건 푼돈이 되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들 거. 자, 나는 어쨌건 오늘 할 얘기 다 했으니까 가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님이 조금만 더 있다가 가라고 해도 집에 가봐야 된다고 항상 먼저 일어나서 쌩하니 도망가던 동서가 그러는 겁니다. 아니에요. 좀 더 있다가 가죠 뭐. 어차피 저녁 시간도 훌쩍 넘었고. 제가 뭐 좀 시킬까요? 우리 밥 다 먹었다. 요즘에는 간식도 와요. 아버님 달달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뭐 빵이나 케이크 같은 거 시켜드릴까요? 아니야. 아이 나 당 있어서 단 거 안 먹어. 시부모님이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하시니 동서가 시무룩하게 그러면 집에 가겠다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러자 아버님이 동선의 식구는 잘 가라고 하시면서 저희한테는 할 말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남아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동서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대요. 왜요? 왜 형님만 남아있어요? 저희도 똑같은 자식인데 저희한테도 말씀하세요. 누가 보면 사람 치는 줄 알겠더라고요. 황당한 얼굴로 시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아이고, 저 화장실 등 좀 고쳐달라고 할 거야. 이도 고칠 수 있는데요. 여보, 자기가 가서 좀 고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서방님이 단 한 번도 못질, 전구 가는 거, 경처 삐걱거릴 때 기름 뿌리는 거 등등 한 번도 그런 걸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서방님 결혼 전에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살 때 한 번 집에 갔더니 반색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저한테 형수 혹시 나방 잡을 줄 아냐는 거예요. 아니 좀 징그럽기는 해도 나방 못 잡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방에 작은 나방이 하나 들어왔는데 자기가 그걸 못 잡아서 이틀째 방문을 닫고 거실에서 자고 있다나요. 나방 좀 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숨 푹 쉬고 방으로 들어갔더니 나방이 있기는 했습니다.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딱 2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나방 하나가 창문에 붙어서 다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거 잡아준 이후 저를 히어로처럼 보는 게 우리 서방님입니다. 남자라고 공구 잘 다루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해준 분이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때는 서방님도 결혼해서 나가 살 때였는데 아마 주말이라고 부모님을 뵈러 왔던 모양입니다. 저희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 나 지금 저기 엄마 아빠 집 왔다가 가는데 화장실에 전기 나갔더라. 형이 좀 가서 봐줘. 야, 네가 좀 고쳐드리고 오지. 갔으면 간 김에 하면 되지. 그걸 나를 부르냐? 아이, 나 그런 거 못하는 거 알잖아. 그리고 나 저기 화장실 전기는 무서워. 감전돼. 그 어떻게 물 있는 곳에서 전기를 만져? 야, 너는 뭐 감전되고 나는 고무인간이냐? 나는 뭐 감전해서 안전하냐? 형은 잘하잖아. 어쨌건 나 간다. 형이 좀 와서 고쳐주고 가. 엄마 아빠 저기 어두워가지고 밤에 화장실도 못 쓰신대. 아우, 웬수 진짜. 그날 쉬던 남편은 서방님 전화를 받고 가서 전구를 갈아드리고 왔습니다. 그 정도도 못하는 사람이 서방님인데 아니 자기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뜸 자기 남편 시키려고 밀어넣는 동서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요. 당황한 건 서방님이었습니다. 나 못하잖아. 못하는 거 알면서 왜 이래? 그냥 좀 해봐. 당신 어른이잖아. 이런 것도 못해? 좀 배우던가. 앞에서 투닥거리는 꼬라지라니. 남편이 어이가 없는지 콧웃음을 피식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가. 아버지도 하실 말씀 없고 정말 화장실 전구만 가려고 하시는 거니까 의심되면 전구 가는 거 구경하든가. 그리고 배워서 네가 나중에 좀 하든가. 남편이 퉁명스럽게 얘기하자 그제야 머쓱해졌는지 서방님은 불이 나게 자기 아내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서가 집을 나가자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속 빤하다. 내가 여우 새끼한테 포도구를 열어준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러자 시아버지가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뭐 포도라도 있어서 자꾸만 들락거리면 뭐 우리야 자주 보고 좋지. 내가 뭐 정신이 나간 것도 아니고 다 적절하게 알아서 할 건데 괜찮아. 임자 걱정할 거 없어. 하여간 근데 둘째 쟤도 참 야가. 근데 얕아. 얕게 야가. 똘똘하지 못해. 좀 똘똘하게 야가야지 사람이 속아주면서도 기분이 좋지. 쟤는 수가 너무 빤히 보여. 어째 저런가 몰라. 다 그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우리 큰애가 걱정이네. 아버님, 저요? 너 제가 왜 걱정이에요? 너무 무디어. 제가요? 너무 무디어서 나중에 지 동서한테 홀라당 먹힐까봐. 내는 그게 걱정이 돼. 에이, 아버님 안 그래요. 그래도 나름 사람 굿이라고 살아요. 사람 구실이야 하지. 근데 무디어. 아버님, 무딘칼도 잘 갈고 벼리면 날카로워져요. 저 날카롭게 잘 갈아볼게요. 뭔 소리여? 무딘 칼 벼리면 부러지지. 부러지지나 않게 마음이나 간수 자려. 역시 저는 아버님께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버님을 이기나요? 그렇게 제 걱정을 하는 아버님을 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노년을 편하게 사시게 된 건 좋은데 나 저기 재수 씨가 마음에 좀 걸리네. 아유, 괜찮아. 서방님이 나쁜 사람 아니잖아. 서방님을 믿자고. 나도 동서는 안 믿는데 서방님은 믿어. 그러게. 근데 물러 터져가지고
지 마누라한테 잡혀 살잖아. 우리 형제는 마누라한테 잡혀 사는 운명이야. 자기가 언제 나한테 잡혀 살았다 그래? 내가 항상 자기한테 잡혀 살지. 아이,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 말이라면 껌뻑 죽잖아. 그런데 오늘 아버지 좀 이상하지 않았어? 글쎄, 조금 더 피곤해 보이시긴 하셨는데, 그냥 일 처리하느라고 힘드셔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가? 아버지도 많이 늙으셔서. 에휴, 내가 당신한테 정말 미안한데 일하면서 중간중간 그래도 엄마 아빠 한 번씩 좀만 더 챙겨줘. 나도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더 잘할게. 아이고, 충분하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00억대 부자가 된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둔 것 치고는 아주 평온한 밤이 지나갔죠. 시부모님 이사는 며칠 뒤에 바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침 일찍부터 시댁에서 동분서주했고 마침 출장이 잡혀있던 서방님은 오지 못했어요. 남편도 오전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오후 반차만 내고 왔고요. 동서가 히트였죠. 자기가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 감독하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더니 글쎄 이삿날을 착각했지 뭐예요. 어머니가 손 없는 날 이런 거 신경 쓰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손 있는 날이 30만 원이 더 싸다고 그날로 잡으셨는데 변경하면서 가족들에게 한꺼번에 문자하신 걸 안 본 거죠. 안 그래도 이사하면서 동서가 안 보이는데 괜히 전화하면 재촉하는 것 같고 어쩐지 좀 그래서 연락 안 했거든요. 정신이 없기도 했고요. 막 이삿짐 다 풀고 그릇 하나하나 닦아서 넣어두는데 그제야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후 3시쯤 되었나 그때 전화를 했더니 안 받대요.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정리 다 끝내고 6시 반쯤 됐을 때 어머니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어디긴 집이지. 집 어디요? 어디긴 이사한 집이지. 넌 무슨 애가 네가 다 할 것처럼 하더니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전화야? 이사 오늘이었어요? 내일 아니에요? 저 내일인 줄 알고 오늘 짐 정리 마지막 도와드리려고 지금 왔는데 집 비어 있어서. 아니 내가 날짜 옮겼다고 2번이나 말했는데 넌 내가 쓰는 문자는 안 보니? 얘 지금 너랑 얘기할 기운도 없다. 피곤해. 네 형님이랑 둘이 부엌 정리 다 하고 이제야 좀 쉰다. 나중에 통화하자. 나중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으시면서 뭐라고 중얼거리시는데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동서의 신경질이 저한테 향할 거라는 강한 확신이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동서, 안 그래도 내가 아까 전화를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동서의 우다다다가 쏟아졌습니다. 혼자만 튀려고 그랬냐는 말부터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말까지 대체 왜 제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동서는 저에게 오만 신경질을 다 내더라고요. 그냥 대충 듣고 끊었습니다만 속은 시끄러웠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은 그런 제 마음을 알고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뒤늦게 온 동서는 절 쳐다보지도 않고 괜히 다 정리해 놓은 찬장만 다시 들쑤시며 다시 닦아서 넣는다 어쩐다 하다가 시어머니에게 퉁박만 들었습니다. 멀쩡하게 다 정리해 놓은 거 왜 해집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밤에 이불 빨래를 하겠다고 하네요. 역시 또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들었습니다. 이불 빨래 날 맑은 날에서 마당에 널을 거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새 집에 온 지 1시간 만에 잔뜩 삐진 동서가 쌩하니 집으로 가버리고 저도 두 분을 두고 집으로 갔어요. 남편은 큰 집만 옮겨두고 다시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갔거든요. 집에 와서 동서 얘기를 해주니 배를 잡고 웃더라고요. 저 황당했던 건 생각도 안 하고 말이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버님 번호로 와서 받았는데 모르는 남자분 전화였어요. 저기 노란 대문집 며느님 맞으시죠? 여기 내가 지나가다 보고 연락드리는 거예요. 마당에 어르신 쓰러져 있으세요. 이 주머니에 전화 있길래
그걸로 거는 거예요. 네? 아버님이 쓰러지셨다고요? 지금 마당에요? 이제 119로 옮겨요. 정민병원으로 갈 거예요. 뚝 끊긴 전화에 저는 정신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중이더라고요. 다시 시어머니에게 걸었죠. 역시 통화 중이었습니다. 서방님도 동서도 모두 통화 중이고요. 어쩔 수 없이 옷도 못 갈아입고 그대로 뛰쳐나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보니 속옷 위에 가디건 하나 걸치고 아래는 정말 집에서만 입는 구멍난 추리닝 바지에 슬리퍼도 왼쪽 오른쪽 각각 다른 거 꽤 신고 나왔더라고요. 너무 창피했지만 당시에는 창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뇌졸중이었어요. 저희가 이사 전에 아버님이 어쩐지 좀 기운 없어 보이고 뭔가 약간 손도 떠시는 것 같고 그렇게 느꼈던 게 전조 증상이었던 거죠. 나중에 소식을 듣고 온 남편은 그때 자기가 바로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갔으면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었을 거라며 엄청 자책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어쩌겠어요. 할 수 없죠. 그렇게 며칠 동안 병원에 계시던 시아버지는 다리랑 팔 한쪽이 약간 불편하신 상태로 퇴원했습니다. 말도 조금 어눌해지시고 몸도 예전처럼 편하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거동은 가능하셨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한 분 모시면 아버님 충분히 어머님이랑 같이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을 정도였죠. 뭐 저도 어머님 아버님 자주 뵈러 갈 거니까 아버님 식사 지원이라던가 화장실 가는 거 도와드리는 거 목욕시켜 드리는 거 이 정도만 누가 한 명 도와주면 충분히 집에서 간병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동서가 그러는 거예요. 간병 제가 할게요. 모두가 뜨악했죠. 시어머니조차 믿지 못하시는 눈치였어요. 제가 간병한다고요. 저 간병 잘해요. 돌아가신 할머니도 제가 간병 되게 잘해드렸어요. 아니 너 직장도 있는 애가 무슨 간병을 한다 그래. 회사 그만두면 되죠. 어차피 그만둘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님 간병 제가 할게요. 어머님도 볼일 있으시면은 그냥 편하게 볼일 보고 다니세요. 아버님 간병 혼자 해도 돼요. 뭐 완전히 몸을 못 쓰시는 것도 아니고 형님 가끔 와서 도와주시면 혼자서 충분히 가능해요. 동서의 말을 모두가 못 믿어했지만 동서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본인이 간병을 하겠다는 거죠.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전문 요양보호사라지만 그래도 남인데 가족이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뭔가 의심쩍으셨는지 동서한테 그러셨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돈은 받으신다는데 그러면 내가 너한테 얼마를 주면 되니? 아우 어머님 서운하게 무슨 돈 얘기하고 그러세요. 어차피 가족들끼리 돌아가면서 간병하는 거 너무 당연한데 돈 얘기하지 마세요. 서운해요. 남 같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동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왜 고맙다, 신통하다, 착하다라는 생각보다 오싹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까요? 그래도 여자로서의 촉과 느낌은 아직 살아있는 건지 동서가 말을 하는 게 전혀 진심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았어요. 나중에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며느리 두고 할 얘기는 아닌데 나도 될 수 있으면 네 아버지 옆에 같이 붙어 있을 테니까 만약에 내가 조금 볼 일 때문에 시간을 좀 길게 비우게 되면 그때는 내가 너한테 연락할 테니까 네가 집에 좀 와 있어라. 아버지랑 쟤 둘만 두지 말자. 어머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똑같은 자식이고 며느리인데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어머님 심정은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어머님한테 밝게 말씀드렸죠. 아우,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집에서 어머님 집까지 걸어서 5분이에요. 진짜 언제든지 레디 고 하고 있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도 진짜 수시로 가서 같이 밥 먹고 그럴 거예요.
아버님 여러 사람이랑 말 걸어주고 자꾸만 인지 자극해주는 거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시끌시끌하게 지내는 게 훨씬 좋다니까 저희 그렇게 한 지붕에 사는 사람들처럼 시끌벅적 살아요. 어머님은 제 손을 꼭 붙잡고 고맙다 몇 번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날부터 저희는 계속 아버님 집에 모였습니다. 병원에서도 놀랄 정도로 아버님의 회복 속도는 빨랐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아버님 회복 속도가 빠르면 간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서는 어쩐지 그게 싫은 듯한 눈치였습니다. 특히 저희가 자꾸만 집에 가면 "아우, 또 오셨어요?" 라면서 불쾌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더라고요. 즉, 자기 혼자 있어도 되는데 왜 자꾸들 오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번은 참다가 결국엔 한마디 했습니다. "동서, 혹시 우리 와가지고 귀찮아? 사실 동서가 귀찮은 일 없잖아. 아버님 자꾸만 말 걸어드리고 이것저것 언어 자극을 줘야 빨리 회복되신다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 와서 얘기하는 거 조금 번거롭더라도 치료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참아." 아우, 제가 언제 뭐라고 했나요? 형님은 정말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데 뭐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또 언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었다 그래.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니, 맞잖아요. 제가 아버님 회복되는 게 싫겠어요? 그리고 사람 많이 오는 거 싫다고 한 적도 없어요. 연락도 없이 불쑥불쑥 오시니까 또 오시냐고 그렇게 말했던 것 뿐인데 제 말을 곡해하고 음해하시니까 저도 별로 기분이 좋진 않네요. 동서, 음해라니. 뭘 그렇게 무섭게 말을 해. 나 정말 그런 의도 아니야. 알잖아. 형님, 고민 척하면서 여우짓 하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요? 시어머니 눈에 들려고 이래저래 수쓰는 거 모를 것 같냐고요. 저 눈치 백단이에요. 형님이 아무리 그래봐야 저 못 이겨요. 괜한 힘쓰지 말고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하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 대꾸할 단어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속에서 치밀어 올라오는 성질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풀 수 있는 방법이 뭐 별 수 있나요? 남편만 잡았죠. 제가 신경질 낼 대상이 남편밖에 더 있겠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자식은 어떻게 그런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나도 영 마음에 안 들어. 진짜 말 한마디가 아주. 나 너무 짜증나. 아버님, 어머님 생각하면 자주 가야 되는데 거기 동서가 그렇게 들어앉아 있으니까 가고 싶지도 않고. 혹시 그걸 노린 건가? 뭘 노리긴 뭘 노려. 그래,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 그냥 성질이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자. 성질이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잖아. 나도 진짜 짜증나. 그래도 어쩌겠어요. 어머님이 혼자서 동서랑 같이 있는 거 생각하면 저는 또 동서한테 눈총 받을 걸 생각하면서도 시댁으로 발걸음이 옮겨지더라고요. 그날도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저희 부부, 동서의 서방님까지 모두 모여서 점심을 먹고 있던 주말이었습니다. 날이 참 화창했어요. 마당에는 꽃도 피고 있었고요. "아버님, 꽃이 너무 예뻐요. 가까이 가서 꽃 보실래요?" 아버님이 약간 정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그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휠체어에 아버님을 태워서 살살 마당으로 나갔죠. 마당 아래서 꽃을 보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경련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너무 놀랬습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갑자기 입에서 거품도 나고 눈도 뒤집어지고 정말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급하게 앰뷸런스가 오고 아버님이 실려가셨는데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두 아들이 앰뷸런스에 같이 타고 가고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 동서가 같이 가는지 마는지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허둥지둥 병원에 내렸는데 남편과 서방님이 병원 밖에 서 있더라고요. 아버님은? 아버님은 어떠셔? 아우, 진짜 우리 아빠 진짜. 왜? 잠깐 속이 울렁거려서 토하신 건데 그 순간에 또 장난이 치고 싶으셨대.
그래서 쓰러지신 척했대. 앰뷸런스 안에서 바이탈이고 뭐고 다 정상이었고 병원 도착할 때쯤에 눈 뜨시더니 괜찮다 하시더라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 검사해보자고 병원 등록하는데 슬그머니 와서 그러시는 거야. 진짜 괜찮다고. 앰뷸런스 타고 반쯤 왔을 때부터 정말 괜찮아졌는데 그냥 계속 아픈 척 하셨다고. 나 오늘 영감 내가 없앨 거야. 오늘 내 손에 네 아버지 초상 치른다. 이 영감탱이를 진짜. 그때 아버님이 민망한 얼굴로 슬슬 병원 밖으로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아이 미안하다. 내 노망이 났나비요. 아이 그냥 갑자기 내가 쓰러지면 다들 깜짝 놀라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쓰러져 봤다. 아우, 아버님, 장난을 치실 게 있고 안 치실 게 있죠. 진짜 심장이 다 뚝 떨어져 죽는 줄 알았어요. 아버님, 다시는 그런 장난치지 마세요. 진짜 너무 놀랐다고요. 아유 미안해. 저희 진짜 놀랐어요 아버지. 한번 진짜로 쓰러지신 전력도 있고 이런 거는 장난치시면 안 되죠. 아니 아버지 애예요? 나이 들수록 애가 된다고 하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평소 순하기로 유명한 제 남편이 아버님께 버럭버럭 성을 내더라고요. 아버님은 너무 민망해서 안절부절 못하시면서도 저한테 슬그머니 이러셨습니다. 아이 많이 놀랐냐. 이게 원래 며칠 전에 만우절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하면 너가 안 속을 것 같아서 내가 며칠 기다렸다. 그런데 그 순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저한테 장난을 치고 싶어 하는 아버님 마음도 알겠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이런 장난도 못 겪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한테만 슬그머니 얘기하는 아버님 모습도 짠해서 저는 그만 털썩 주저앉아서 펑펑 울고 말았어요. 몹시 복합적인 감정이었는데 다들 제가 엄청 효부라서 그런 줄 알더라고요. 그건 좀 민망했지만 그래도 눈물이 그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하도 우니까 아버님은 머리를 긁적이시면서 계속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화도 나고 너무나 황당했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무사하시다는 사실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장난기를 아시는 주치의 의사 선생님이 따라 나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큰일 아니어서 다행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장난치시면 안 돼요. 어르신 이런 장난치시면 정말로 위급한 환자가 자칫 잘못될 수도 있어요. 정말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무섭게 말씀하시면서 아버님을 긴장하게 만들었죠. 그 말을 듣고 아버님은 다시는 그런 장난 안 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신 후 저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저희 눈에 너무나 황당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사실 집으로 가는 길에 제가 물었거든요. 동서는요? 동서는 같이 안 온 거예요? 다들 나왔으니까 집 지키고 있겠죠 뭐. 아버지 무사하시다고 전화할게요. 아이, 뭐 저기 5분이면 집에 도착하는데 들어가서 얘기해. 그렇게 집에서 걱정하고 있을 동서를 떠올리며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긴 건데 마당에서부터 보이는 동서의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집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너무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동서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아버님이 쓰시던 이불이며 각종 옷이며 그런 거를 휘휘 날리면서 가라, 아주 가라, 썩 가라 이런 추임새를 넣으며 노래를 하고 있는 거 있죠. 제가 너무 당황해서 어머님 아버님의 얼굴을 봤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표정이었어요. 서방님은 넋이 나간 얼굴이었습니다. 드물게 화를 내는 제 남편만 성이 나서 씩씩거리기 시작했죠. 미쳤구나 미쳤어. 남편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트리거가 된 듯 온 식구는 화를 참지 못하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늘 조용조용 얌전하게 말씀하셨던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세상에 동서는 귀신을 본 듯 펄쩍 뛰면서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여기 계세요? 왜 오셨어요? 대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왜 오긴요? 어떻게 오긴요?
어머님, 아버님 집인데 어머님, 아버님이 오시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버님이 가만히 동서를 노려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내 너 같은 거 거르려고 그런 쇼를 한 거다. 딱 걸러지네 걸려져. 아주 시애비 죽는 줄 알고 신이 났지. 아이고 네가 회사 그만두고 내 간병을 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 다들 여우한테 포도 창고 맡기는 격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나는 일말에 믿음이 있었다. 아무리 쌀쌀 맞고 못됐어도 그래도 지 시합인데 그래도 지 남편 부모인데 제가 봉양하려는 마음이 있겠거리 했는데 내가 쓰러져서 실려가자마자 왜 나 죽는 줄 알고 좋아서 춤췄냐? 아니, 아버님, 그게 아니고 이거는 아버님 회복을 기원하는 춤으로. 여간에서는 웃음이 없는 시어머니가 정말 배를 잡고 웃으시더라고요. 너 엄청 당황했구나.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지? 시아버지 회복을 기원하는 춤? 지금이 선사시대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변명도 성의 있게 해야 들어줄 거 아니냐. 어쩜 변명조차도 넌 그렇게 성의가 없고 창의력이 없니? 시어머니가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동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혼미한 얼굴로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동서의 그런 모습이 저는 놀랍지도 않고 낯설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 얘가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세게 치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동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서방님을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님은 몹시 착잡한 얼굴이시더라고요. 어쨌거나 본인의 장난으로 동서의 본심을 알기는 했지만 그 자체가 어른한테는 쇼크셨겠죠. 며칠 뒤 저희 서방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소송한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악마 같아서 못 살겠다고 그랬더니 저희 동서 펄펄 뛰며 그러더랍니다. 100억 재산 중에 일부는 자기 거라나요? 재산 분할 해주지 않으면 이혼 소송 가겠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러셨답니다. 100억 중에 단 1원도 가는 걸 못 보고 그렇게 줄 바에야 차라리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기부하시겠다고 했대요. 이후로 저희 시아버지는 장난치는 걸 그만두셨어요. 더 이상 장난은 치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야 뭐 진지한 시아버지도 싫지는 않지만 가끔은 시아버지가 장난치시던 게 그리워서 오히려 제가 시아버님에게 슬슬 장난을 겁니다. 시아버님 웃으시면서 나 살아있는 동안만 해라. 나 죽고 나서는 네 시어머니하고 네 남편한텐 절대 장난치지 말라고 슬그머니 저한테 약속을 요구하십니다. 뭐 약속 정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어쨌건 저희 시아버지 너무 귀여우십니다. 저는 저희 시아버지 너무 좋아요. 100억 재산 안 물려주셔도 되니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